자, 이번 시간에 영재교육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영재교육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특목고 중에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영재교육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은 학교와는 좀 다른 내용들의 학습들이 많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실험 탐구 프로젝트, 상출물, 뭐 이런 것들이 기본 큰 특화된 프로그램이고요. 또 사실은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또래에서 이 영재학습 과정을 하고 있는 그룹이 형성이 돼요. 또래 친구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있으면 나만 좀 이상한 학생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영재교육 과정을 하는 친구들 중에 좀 그런 감정적으로 나만 좀 이상한 세계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아이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기 가면 나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형성이 된다는 것도 나름 장점인 것 같고요. 제일 큰 거는 영재학교 합격생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재학교 합격생들의 80% 이상은 초등학교가 됐든 중학교가 됐든 영재교육원 학습을 다 거쳤던 아이들이에요.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영재학교 입학을 위해서 영재교육원 학습은 요즘엔 좀 필수 코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과학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재교육원 학습에 대한 거는 이 이후에 특목고를 가기 위한 사전 교육과정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영재교육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보시기 어렵죠. 근데 여기 가면 다 있습니다. GED 여기에 가면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을 모두 보실 수가 있어요. 그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성 판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직접 지원하는 곳 내용도 여기서 지원을 해요. 교육과정도 설명되어 있고 교육기관들도 모두 여기 가서 정보를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원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죠. 영재학급이 있습니다. 근데 영재학급은 체험학습과정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 하고자 하는 뭐 토론, 실험, 탐구, 산출물 제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영재학급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좀 수준 차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 그 다음 학생들이 그래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과학전시관, 과학관이에요. 그래서 국립과학관 같은 경우 대전에 있고 과천에도 있죠. 과천과학관도 있고 과학관에서 하는 캠프라던가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과학관, 과학전시관. 단위학부는 특성화고라던가 뭐 과학고에서 운영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써놨습니다. 자, 심화과정, 교육청 여기가 어찌 보면 가장 대중적이고 메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가장 연계성이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뒤에 쭉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육청 교육원, 영재교육과정, 영재교육원 들어가면 좀 저학년 때 들어가서 그냥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이어서 진행이 되는 이게 굉장히 강한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 부설 있고 영재학교 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재학교 부설 같은 경우는 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대학 부설은 꽤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좀 많고요. 경기 지역에도 뭐 있어요. 경인교대도 있고 뭐 아주대도 있고 여기 가천대도 있고 자, 이렇게 운영기관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를 보시고 싶을 땐 GED. 자, 선발 기준을 보면 과거에는 시험 딱 한 번 봐가지고 학생을 선발했어요. 그래서 한 번 딱 시험 보고 그 능력을 봤습니다. 지필 시험에 능력을 봤다면 현재는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정 중심 관찰 평가도 많이 도입이 돼서 대학 부설 같은 경우는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미리 그냥 수업을 먼저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영재교육과정 수업을 듣게끔 하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도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봐요. 그게 바로 브릿지 전형이라는 건데 성교육 후 관찰 선발이에요. 이렇게 대학 부설에서
브릿지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브릿지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보통 이제 최종 인원은 한 15% 정도 최종 합격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교사 관찰 추천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사 관찰 추천제는 교사가 먼저 관찰하고 추천서를 써주면 그 다음에 영재성 검사 및 면접 캠프 이렇게 진행이 돼요. 교사 관찰 추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는 좀 사교육에 도움을 받던지 아니면 가정학습이라던가 여러가지 환경, 그러니까 제공되는 어떤 기회죠. 환경의 기회인데 그걸 통해서 예비 프로그램으로 영재성을 기르는 교육을 좀 받아야 돼요. 타고나지 않은 이상은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예비 프로그램 전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지의 개념화, 추상화들이 좀 미리 돼 있어야 돼요. 그걸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양육자가 함께 책을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단순하게 어떤 팩트를 설명하기보다는 원인과 결과에 해당되는 어떤 자연과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책을 읽어보고 관심 갖고 관찰하고 과학관도 가보고 뭐 유튜브도 찾아보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재학급과 영재원 코스가 있죠. 선발 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인데 일단은 기본 전형은 11월부터인데요. 준비는 당해년도 초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4학년 때 들어가고 싶으면 이제 3학년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3학년 3월이에요. 그래서 3학년 3월부터 GED 학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원서 출력해서 올해 1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1학기 끝날 때쯤에서 담임선생님께 저 내년에 교육청 영재교육원 들어가고자 합니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하고요. 지원서를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라는 담임선생님과의 이야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담임 관찰 추천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찰 기간은 최소 2개월이기 때문에 언제 시점이 좋냐면 11월에 서류가 들어갈 거니까 2학기 시작부터 2학기 내내를 관찰 기간으로 잡게끔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는 게 좋겠죠. 왜냐면 1학기 동안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2학기 때 관찰한 결과가 훨씬 더 깊이 있고 학생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2학기 시작부터 2학기 내내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학생을 위한 추천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추천서가 있습니다. 네, 이거 관련된 이제 서류 작성은 선생님도 알고 계시고 GED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한 학생을 최종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선발해서 추천을 하죠. 2단계로 넘어가면 11월에 이제 추천서를 낼 거니까 서류를 낼 거니까 2월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2단계가. 이제 2단계는 이제 불러다가 면접도 하고 뭐 시험도 보고 필요하면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예비 4학년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융합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시험하고 여기서 선생님이 적어준 체크리스트 2개의 점수를 합산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5학년은 수학 따로 과학 따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지필고사 보고 체크리스트 앞에서 제출한 것처럼 체크리스트 보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어요. 5학년부터. 자, 예비 6학년은 연계 과정은 뭐냐면 4학년, 5학년으로 이어지면서 해왔던 친구들 있죠. 영재교육원을 해왔던 친구들에 한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학년 때 수학 과학 과정으로 이제 새로 진입하는 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OTO가 좀 나면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영재교육 2년차라고 찐 영재교육 2년차라고 불리는데 이제 6학년에 근데 선발하는 과목이 있어요. 융합정보. 그래서 융합정보 6학년 예비 선발은 4학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영재교육원 중에 이제 교육청 영재교육원 내용이라서 필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4학년, 5학년이면 약간 늦은 감이 있고요.
좀 동생들 초등학교 지금 1학년 3학년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주 양육자의 관심과 교육, 그 다음에 나름 사교육에 도움을 받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기본 과학 전시관 가야 보면 좋고요. 과학 관련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노출되어서 준비를 하다가 3학년에 이와 같은 준비를 해서 4학년 선발에 도전을 해보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 부설은 이제 일반 선발 마찬가지로 이 추천서는 앞에 있던 선생님 체크리스트와 비슷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영재성 판별검사라고도 해요. 그래서 재량적으로 대학 부설에서 1단계 이와 같은 걸로 1단계를 치른 다음 2단계 때 이제 구술 면접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또 전문화된 좀 교과 관련된 질문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도 좀 봐야 되고 이런 대비를 해야죠. 근데 브릿지 과정, 아까 설명드렸던 브릿지 과정은 100%는 아니지만 15% 정도 브릿지 과정을 선발하거든요. 3월에 선발 공고를 내면 4월 달에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가서 참고하시고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과제 수행을 해서 제출도 하고, 보세요. 4월 7월 사이에서 과제 수행한 다음에 제출한 다음에 8월에 면접하고 데려다가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고 선발을 합니다. 최종평가에서. 마찬가지로 이건 선발 전에 미리, 그러니까 수업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브릿지 과정이라는 거는 관찰 수업을 6월에서 9월 사이 하고요. 상위 한 15% 내외로 4에서 6학년은 합니다. 그래서 보통 3학년에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 대학 부설도 괜찮고요. 교육청 연장도 괜찮습니다. 자, 좀 접었다가 다시 오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대비 전략인데, 가장 좋은 코스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로드맵을 좀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교육원을 목표로 하는 사실은 사교육 기관들이 있죠. 도움을 받는 게 좀 더 마음도 편할 거고, 그다음에 주 양육자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요. 주말마다 이제 과학 전 시간도 데려가고 과학책도 서로 같이 읽어보고, 뭐 실험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교내 경진대회 있으면 도전해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영재성 판별검사와 관련된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베스트는 3학년에 준비해서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재교육기관의 코스를 밟은 다음에 한 6학년 중1까지는 계속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걸 밑바탕으로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 영재학교 대비 과정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학교에서는 준비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별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영재들이 영재학교로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무런 사교육 도움 없이도 영재학교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영재교육원 코스를 밟고 훈련되어지면서 영재성을 더 키워나가는 게 기본적인 코스라고 보시면 80% 이상이. 네. 그래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그 전 단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